몸이 축 처진 여성을 업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 그는 곧 모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분 뒤 전화벨이 울렸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을 보니 누군가 옷을 세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있던 8시간의 공백.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밀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전하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4월 13일 새벽 2시.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아내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44살 가명 신씨가 자정이 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전화를 했지만 응답도 없습니다. 결국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새벽에 사고로 실려온 여자 없었나요? 제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요. 사실 2시간 전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딘가 꺼림직했죠. 0시 43분쯤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자 통화음 2번 만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닌 낯선 남성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으악 하는 여성의 비명까지 들려요. 그리고 이 전화를 끝으로 아내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인근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중년 여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4시간 뒤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새벽 6시 50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남원의 한 모텔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객실 문을 열자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성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 여성이 온몸에 핏기 하나 없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욕조와 옷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그 외의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건은 남원경찰서로 인계가 되는데 여기서 사망자가 44살의 신씨, 앞서 등장했던 아내로 확인된 거죠. 어라? 그렇다면 아내가 새벽까지 다른 남성과 모텔방에 있었다가 사망했다는 걸까요? 더불어 마지막에 그 비명을 지르던 전화까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섭니다. 곧이어 신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또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왼쪽 골반 안쪽에 동맥이 파열돼서 과다출혈로 인한 스트로크사가 확인됩니다. 그런데요, 해당 동맥은 단단한 골반 뼈와 또 근육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아니면 흉기로 직접 찌르지 않는 한 파열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가장 잔혹했던 건 성기 손상이었는데요. 질 입구부터 자궁까지 여러 개의 찢긴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더불어 머리와 팔 그리고 다리에 여러 개의 멍과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고요. 이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끔찍한 결론에 이르는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유사 성폭행으로 인해 질과 자궁이 찢어지고 또 동맥이 파열되어 사망한 겁니다.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죠. 경찰의 화살은 곧장 신씨와 함께 그 한 방에 있던 남성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56살의 김씨였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보니 사망한 신씨의 내연남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10년 전 헬스장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연락을 쭉 이어가던 중 7년 전부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정작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건 맞죠. 근데 그게 다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평소에도 성관계할 때 아프다고 피도 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저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신 씨 몸에 남은 흔적이 결국 평범한 성관계로 생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찰이 이런 부검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해도 김 씨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요. 한편 현장 감식 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됩니다. 앞서 신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럼 혈흔이 모텔방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욕조에서만 소량 검출된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살인 현장이 이 모텔이 아니라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곳을 찾아야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테고요. 경찰은 모텔과 인근 CCTV를 모두 확보해서 신고가 접수된 새벽 6시 50분을 기점으로 영상을 돌려봅니다. 동시에 주변 상인들로부터 목격담을 수집하게 되는데 그 결과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건은 전날 밤 10시 10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신 씨가 차를 운전하고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남원대교를 지나가던 그때 우연히 맞은편에서 내연남 김 씨 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김 씨도 이게 신 씨 차인 걸 인지했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차를 유턴하더니 신 씨 차를 바짝 쫓아오는 겁니다. 막 상향등을 껐다 켰다 위협적으로 굴었고요. 또 고개 운전을 하면서 차를 앞지르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신 씨는 차를 세우고 내리게 되죠. 이후 김 씨는 그녀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샀고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 20분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남자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자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니 맞다, 그 플라스틱 컵까지 던졌어요. 두 사람 분위기가 분명 험악했습니다. 언성이 점점 높아졌죠. 여기에 구경꾼까지 몰려들자 둘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음으로 향한 곳은 김 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사무실이 남원 시내 건물 1층에 있는 곳인데 경영 컨설팅이란 이름의 사무실이에요. 김 씨가 정확히 뭘로 먹고 살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10시 40분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6시 1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CCTV가 없어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진 알 수 없긴 한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사무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툼을 이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있던 치킨집 직원들에 따르면 남성이 심한 욕설을 하고 여성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 새벽 2시 54분 CCTV상에 김 씨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수건을 들고 무려 2시간 동안 자기 사무실과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0번이나요. 그러다가 새벽 6시쯤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김 씨가 신 씨를 품에 안고 나오는데 영상 속의 그녀는 팔이 축 늘어진 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잠시 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신 씨를 떨어뜨리기까지 해요. 근데 이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했거나 거의 이에 준하는 실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씨는 차를 몰고 5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이동을 했고 방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CCTV, 목격자 증언 그리고 남편의 진술까지 합쳐서 새벽 2시 전후에 사무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판단합니다. 즉, 그 이후 4시간 넘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본 거죠. 즉각 경찰이 살해 현장으로 추정되는 그 사무실로 향했는데 한눈에 봤을 때는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즉각 혈흔 반응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 소파 위에 있던 안마용 대나무, 소위 죽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길이 120cm 정도의 직경이 5.5cm짜리인데요. 순간 경찰의 뇌리에 부검 결과가 스쳤죠.
질부터 자궁까지 찢어진 상처가 혹시? 경찰은 국과수에 그 대나무의 정밀 감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사망한 신 씨의 혈흔과 질 내부 조직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즉각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엽기적인 게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김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 하나가 복구돼요. 그 안에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사건 당일 새벽 5시. 신 씨는 알몸인 상태로 소파에 앉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기에서는 대나무 통을 삽입하면서 생긴 상처를 통해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요. 신 씨는 그 고통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김 씨가 그녀의 성기를 또다시 손가락으로 희롱합니다. 신 씨는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면서 아프다고 신음만 할 뿐, 그러다가 옆으로 그냥 픽 쓰러져 버려요. 이 장면을 김 씨가 다 찍고 있던 거예요. 미쳐버리죠. 아니, 나이가 56이나 처먹어서 진짜 왜 이러냐고요. 이렇듯 영상까지 확보되면서 모든 증거와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그걸 바탕으로 경찰이 재구성한 그날의 전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애초에 남자 김 씨의 배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연녀가 생긴 거예요. 6개월 전인 2018년 10월에 신 씨도 이걸 알아냈고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김 씨한테 헤어지자 문자 보낸 후 전화도 차단했죠. 그렇게 4개월 넘게 연락을 끊으면서 신 씨는 불륜 관계가 이제는 정리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란 판단이었죠. 4개월 만인 2019년 2월 27일, 이때가 사건 발생 한 달 전쯤인데 돌연 김 씨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이 섬뜩해요.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이 한 줄의 메시지 아래에는 신 씨의 남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연달아 다음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연락 피하면 남편한테 폭로합니다. 이걸 받고 신 씨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을 비롯한 지인 중 그 어느 누구도 내연 관계를 알지 못해요. 철저하게 숨긴 비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람 펴서 헤어진 줄 알았던 내연남이 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황당하고 열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자기의 비밀을 숨기는 게 우선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가 큰일이 납니다. 남편 지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해버린 거죠. 신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사건 전날인 4월 10일 아침 6시 50분 신 씨가 문자를 보냅니다. 불안해서 더 이상 못 만나겠어요.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김 씨 입장에서는 헤어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요.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요. 그 내용을 보면 너 어디야? 톡 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너 있는 거 다 아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김 씨가 백방으로 신 씨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저녁에 남원대교 위에서 그녀의 차를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강제로 세운 거고요. 이후 편의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면서 김 씨는 다시 만나자고 거의 반강제로 요구했지만 신 씨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불륜은 불륜일 뿐 남편한테 들키기 전에 서둘러 이 관계를 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두 사람이 격한 말다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시선을 끌자 다음으로 사무실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무실에 있던 양주를 더 마시면서 언쟁은 계속됩니다. 이때 김 씨가 1시간가량 막말을 쏟아냈어요. 실제로 판결문에 적힌 그 옆에 치킨집 직원의 진술을 좀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년아, 넌 죽어야 마땅한 년이야. XX년 죽인다. 개 같은 년. 세상 개 족같네. 제가 이걸 말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김 씨는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낸 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신 씨에게 유사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넣었지만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때 사무실 소파 위에 있던 그 안마용 대나무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는 강제로 다리를 벌려서 수십 차례 삽입합니다. 찢어지는 고통에 신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 쳤지만 김 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피가 쏟아졌는데 이걸 김 씨는 그냥 물티슈와 수건으로 대충 닦아낼 뿐이었고요. 바로 이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걸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비뚤어진 소유욕을 좀 표출하고 내가 지금 너의 아내와 함께 있다. 동시에 신 씨를 또 협박하는 용으로 이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신 씨가 몇 시간 동안 폭행을 다했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요. 어쨌든 그 통화가 끊어지고 김 씨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신 씨의 성기를 희롱하고 피를 닦아내는 행위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프다는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고요. 아침 6시가 되었을 때 김 씨는 사무실을 정리한 뒤 신 씨를 안고 5분 거리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그 방 안에 가서 본인과 신 씨 옷에 묻은 혈은 다 지웠고요. 그제서야 나 이거 꽤 완벽하게 증거를 지웠네, 없앴네 라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인한 지 40분 만에 모텔 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3자를 개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구급대가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마치 신 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처럼 꾸며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녀의 몸 안에 남은 상처가 쉽게 묻힐 줄 알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와는 애초에 좀 거리가 멀어요. 2019년 9월 26일 김 씨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전히 뻔뻔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자기는 언성을 높인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화가 나서 강간 행위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신 씨가 다 동의를 했기에 자기가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부분만 인정한 거죠. 또 모텔로 이동한 것도 피해자가 하도 춥다고 해서 데려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다 증명이 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자 그 재판장에서 있던 유가족이 소리를 칩니다. 그럼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이 질문에 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방치까지 해서 사망에 이른 게 맞다. 하지만 계획살인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범행을 부인하며 그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으로 판사가 김 씨에게 내린 형벌은 징역 25년,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10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이 다 기각되면서 형은 그렇게 확정이 되었죠.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본인 혼자서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끝으로 누군가는 사망한 오늘 사건의 피해자의 부도덕한 행동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7년간 남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니까요. 하지만요, 그것이 살해당할 이유는 아닙니다. 부디 비난의 화살이 신 씨와 유족들이 아닌 살인마 김 씨를 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이건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문구는 지난 2013년 8월 대한법의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법의학자마저도 극히 이례적이다 라면서 고개를 내저은 사건. 그건
평범했던 한 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2월 4일, 이날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한 회사에선 설날 특근을 마친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저녁 9시쯤 직원들은 다 같이 모여 회식을 하기로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날 참여한 인원들 중에는 38살의 남성 A씨 그리고 동갑의 여성 B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평소 안면이 있긴 했지만 부서가 달라서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어요. 그날 즐거운 회식이 이어졌고 식당이 마감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가량 계속되다가 자리가 종료된 건 밤 11시 40분이었죠. 회식에 그날 참여했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좀 많이 마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남성 A씨의 경우에는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긴 소주 3병을 마셨고요. 여성 B씨 또한 막판에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식당을 나서던 중이었는데 B씨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 과정에서 얼굴 오른쪽에 찰과상을 입었고요. 이때 A씨는 다친 B씨를 부축해서 이후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향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두 사람이 모텔로 향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 A씨가 향한 모텔이 당시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텔인 건 맞지만 숙소였다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먼저 와서 쉬고 있던 또 다른 직장 동료 C씨가 있었죠. 이때 A씨가 C씨에게 다른 방 가서 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방에는 A씨와 B씨 두 사람만 남게 되었고요. 이후 제3자가 방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마침 숙소를 순찰하고 있던 주인이 이 A씨 방에서 물소리가 콸콸 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어느 정도 쫄쫄쫄 나는 정도가 아니었고 수도꼭지를 작정하고 틀어놓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 주인은 물을 켜놓고 잠들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를 들고 A씨 방으로 향했죠. 주인이다 보니 물값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수도꼭지만 잠그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방 문을 딱 연 주인이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죠. 일단 바닥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그 한가운데 의식을 잃고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그녀의 뺨을 때리면서 와 이러노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A씨. 현장을 목격한 주인이 우선 다른 방에 달려가서 그 직장 동료 C씨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새벽 4시 반에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아니 도대체 지난 4시간 동안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정말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건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잔혹해요. 그래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청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B씨의 부검 결과는 다소 믿기 힘들었습니다. 앞서 사인이 과다출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라 자궁의 동맥 파열이에요. B씨의 상태가 정말 너무 참혹했어요. 외음부와 질 아래 항문까지 약 7에서 8cm 정도 수직으로 찢겨진 상처가 있었고요. 질 내부 점막과 근육도 찢겨져 있었고 소음순 점막까지 탈락.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가학적인 성행위의 흔적입니다. 게다가 숨진 B씨의 양쪽 허벅지에 치아로 물린 흔적도 보여요. 특히 경악할 만한 지점은 B씨의 장기 중 직장 일부가 방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A씨가 B씨의 몸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기를 뜯어내고 자궁 내부까지 손상을 입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끔찍하고 엽기적이죠.
방에 있던 건 분명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목격자가 전혀 없잖아요. 피해자 B씨는 사망했고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 가해자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A씨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꿈을 꾼 것 같아요. 뭔 소리야. A씨가 주장하는 그날의 기억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A씨는 B씨와 함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날 B씨가 얼굴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B씨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했대요. 그러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요. 이때 A씨가 말하죠. 저 유부남이에요.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서 결국 몸 안에 손까지 넣었다는 주장.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 B씨가 이끄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꿈치까지 B씨의 몸 안에 넣었다는 설명. 그가 이 행동을 멈춘 건 약 20-30분 후였습니다. 어느 순간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이때 A씨는 이제 됐나? 만족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방 불을 딱 켰는데 온 방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도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황급히 손을 씻고 도움을 요청한 게 자기 상황이라고 주장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진술을 듣던 경찰은 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자, 그게 뭐였냐면 먼저 A씨는 조사 내내 술이 너무 무섭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날 잔뜩 취해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그날 B씨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건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키스를 했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눴다. 유부남이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요. 게다가 A씨는 분명 다친 B씨를 자기가 부축해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A씨가 과연 만취였는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있죠. 아니, 사람을 그 지경까지 만들 정도로 이 행위를 왜 지속했느냐라고 경찰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A씨가 말하길 그 중간에 B씨가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부검의들은 좀 다른 의견이었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부검을 했을 때 B씨는 분명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가 뜯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출혈이 벌어졌고 쇼크사한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단 한 번도 저항을 안 했다? 당시 피해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 수치상으로는 완전한 만취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고통에 대한 저항을 못하는 건 아니죠. 심지어 사람은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도 고통을 표출합니다. 그렇게 B씨 역시 그날 분명 아프다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A씨는 그걸 무시하고 유사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A씨가 손을 씻은 다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아니죠. 최초 발견자가 숙소 주인이에요. 문 열었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자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 사람 말에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후 검찰은 A씨를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내려진 재판부의 선고는 무죄. 그 이유는 피해자 B씨가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앞서 말한 대로 피해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분명 만취 상태 맞아요. 그런데 그날 CCTV 속에서 보인 B씨, A씨의 부축 없이 걷는 모습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먼저 숙소에 있었던 그 직장 동료 C씨가 A씨와 B씨가 도착을 해서 짤막하게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근거로 그렇다면 B씨가 혼자 걷기도 했고 뭐 대화도 했으니까 완전한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지 않았냐라고 판단한 거고요. 대신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가해자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B씨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2심에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이제 상해치사 혐의는 4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또 가해자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이쯤 되니까요. 판결문을 너무도 보고 싶은데 이 양형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 A씨가 평소 주량의 3배가량인 소주 3병을 마셨어요. 둘째, 숙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그날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와 이러노 하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셋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 본인 진술이 있었다는 것. 가장 어이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범행 내용이 너무나 변태적이고 참혹해서 오히려 맨정신인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그렇게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판결 내용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술을 빼놓고 도저히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에서는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한 건 오히려 술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냐 라면서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게다가요, 이번 판결에서 아주 모순적인 부분 따로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결과 범인에게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었고요. 죽은 피해자에게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B씨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기준이 A씨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눈 A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줄었고 B씨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A씨는요, 그날 생각해보세요. 방에 있던 C씨한테 야, 너 다른 방에 가서 자 라고 명확히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심신미약이래요. 가해자는 술이 취해서 형이 낮춰졌고 피해자는 술이 덜 취해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안타깝게도 2012년 4월 대법원에서는 상해치사에 대한 A씨의 형이 확정됩니다. 2심과 같은 징역 4년. A씨는 그럼 진작에 출소해서 이젠 평범한 삶을 살고 있겠죠. 이 과거의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었죠. 유족들이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거예요. 당시에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요, 결과는 또다시 허무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건데요. 결국 피해자 B씨의 몸에서 장기를 뜯어내서 사망하게 만든 A씨는 고작 4년의 짧은 형으로 모든 죗값을 치르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꼴이 돼버렸죠.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은 매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술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에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가해자에게, 범인에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죗값을 내려준다는 그 단순한 요구요.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더 이상 술이라는 핑계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런 범죄자들을 이 세상에 만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